각 정당별로 5월 9일 대선에 후보를 내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중이면 본선에 진출할 후보군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원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이제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각 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당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31일, 또 민주당이 4월 3일, 국민의당이 4월 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각 4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구도가 잡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사자 구도로 일단 잡히는데, 근데 사자 구도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은 다른 합정 연행을 통해서 뭐 1대1 구도가 될지 1대3 구도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은 31일 날 이제 후보를 확정을 하고 바른정당은 28일 날 확정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첫 경전지죠. 이제 호남 경선의 그 투표가 첫 순회 투표가 내일 펼쳐진단 말입니다. 호남을 알면은 대선이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호남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은 특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지금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 구야권의 그 본고장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에서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저기 국민의당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두 당에서 누구를 그 호남에서 선택을 받느냐가 결국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주는 굉장히 그 아주 핫한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후보를 뽑는 게 보수 진영은 둘 다 뭐 이번 주에 발표를 하지만 결론이 나지만 네. 어찌 됐든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이번 주에 그 일정 정도 결판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가 결국 큰 판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 ARS는 이제 선거인단 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더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인데요. 투표율이 높다면 어떤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ARS로 선거인단이죠. 예. 민주당은 선거인단 등록수가 214만 3만 3천인가요? 그 정도로 예. 등록돼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투표를 하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의 경선에서는 108만이 등록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0%좀 넘는 56%인가 아마 정도 상회하는 걸로 투표율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이 워낙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60%는 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조직세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조직세가 크죠. 반면에 안희정 후보는 조직세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안희정 후보는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적 성향, 또 중도적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안희정 후보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조직표보다도 안희정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당 외의 유권자,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중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희정 후보에게 투표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희정 후보의 약진이 도드라질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좀 낮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직세가 간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네. 보여집니다. 네. 부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이번에 그 200만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든 문재인 후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한 120만 정도에서 이게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이상이 되면 안희정 후보나 다른 후보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만이 넘어가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의당 지지층들도 많이 들어가고 보수 진영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 전체가 좀 너무 섞여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120만을 넘어서면 안희정 후보한테 좀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좀 그 더 진보적인 분들이 그렇죠. 경쟁을 하듯이 이 선거인단이 많이 해가지고 200만을 훨씬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이건 결과를 좀 뭐 속된 말로 까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알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 두 분께 예측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지율 선도를 달리고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표긴 하지만 네. 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근에 일단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호남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큰 폭이라면 좀 이상하고요. 상당히 뭐 2, 3%가 아니라 제 기호로는 7, 8% 떨어진 거로 한 네.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특이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지난번 총선에서 반문재인 정서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탄생했단 말이죠. 네. 호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반문재인 정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반문재인 정서의 표가 안희정 후보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봤을 땐 그러나 크게 변화는 없다. 호남에서의 순위는 1위가 문재인, 2위가 안철수, 국민의당의 안철수, 3위가 안희정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여론조사와 민심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민심은 다르다는 것은 뭐 미국 선거에서 나타났고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나타났고 그런데 과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안희정 후보가 호남의 유권자들이 밀어줘서 당선될 만큼 그릇이 되고 있느냐. 그만큼 어떤 유력 후보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반문재인 정서가 과거처럼 강하게 작동하느냐. 또 안희정 후보는 또 사실상 원으로 봤을 때는 친노적 성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측을 좀 해보실까요? 예. 호남 민심은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안철수, 안희정 두 안씨가 결국 반문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토 세력 있는 사람들은 안희정 그한테 몰릴 수 있고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안철수 그 전 대표에게 일정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기대를 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토의 감정인 거죠. 문재인 네. 대표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표창 발언,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호남 민심이 버리면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또 번복하는 듯한 느낌도 줬어요. 호남 네.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남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기간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재인 대통령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하면은 결국 이제 또 안철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참 그게 흥미로운데 오늘도 지금 전북에서 국민의당 경선을 하지만은 네. 어제 호남 전남 지역에서 경선, 전남 제주 지역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1등을 그렇죠. 했습니다. 60%가 넘게 넘었죠. 조금 나왔죠. 넘었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저는 안철수와 안희정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지지를 몰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고무돼 있었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안희정 후보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안희정의 대연정론에 대한 비판, 문재인 캠프에서요. 지금 김우석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전두환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 대통령에 대한 문제. 네. 이 문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상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그래서 대연정론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같이 하겠다는 문제니까. 그래서 뭐 결과가 이제 내일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 예측은 여론조사의 예측 부분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안철수, 안희정 두 분이 이게 지지층이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희정 후보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 그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차피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확장 가능성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라고 하는 이강 구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참 불안하다. 네. 그런데 안희정 대 안철수 대결이 되면은 안희정이 기존에 있는 민주당층과 중도층들이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표가 몰리는 게 안희정 그 후보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또 현장 투표 자료 유출 논란도 있었어요. 잠정적으로 고의성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이 역풍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역풍으로 갈지 예. 아니면은 순풍으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때 2위가 또 이재명 후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희정 캠프에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현장 투표 유출 논란은 결국은 조직표가 강합니다. 현장에 가서 찍을 정도면 ARS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찍을 정도면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로열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결국 조직적 측면에서의 그것이 그 투표 유출된 통계가 사실이라면요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은 조직력을 새 후보의 입장에서 조직력이 보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문재인 후보한테 역풍으로 다가간다면 이렇게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이거를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그거를 유출했다는 정도 수준만 나온 것인데 네. 문 캠프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유출했다. 그런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특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루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최소한 오늘까지 그렇죠. 그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희정과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지도부가 명확한 안기백 총장과 명확한 얘기를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안희정 캠프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에 대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현 지도부가 문재인 후보 캠프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뭐 소문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풍이 될지 문재인 후보한테 역풍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소장님께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 두 사람의 설전이 좀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의 그 화법 등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지사가 요새 하는 걸 보면은 예. 약간 박근혜 길을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그 대통령이 됐던 게 이 경선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에서는 박근혜가 있고 청와대에는 이명박이 있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의도를 잡는 게 대선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드라마를 일단은 그리겠죠.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해서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대통령 이 부분과 각을 세우면서 차기를 노리는 그 의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그 김두관 그 의원이 그 2012년에 경선을 할 때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기가 죽은 바람에 지금은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를 않단 말이죠. 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라도 지금은 박근혜의 길을 또 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지금 문재인과 안희정 네. 이 부분들의 감정적 골 특히 이제 새벽에 지난주죠. 새벽에 안희정 후보가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이 아닌데 좀 변했다, 네, 달라졌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밤을 못 자면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올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연애 편지 같은 거 감정이 굉장히 격할 때 새벽에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내용이 또 질려 있다. 내가 질렸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거의 요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이번에 뭐 좀 아까 말씀한 현장 투표 유출 논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 캠프하고 안희정 후보 캠프가 더 이상
나중에 합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경선 예. 과정 중에.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SNS에서의 공격은 상당히 도를 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양측에서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이제 봉합이 될지, 또 경선 과정 이후의 경선 결과에서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이 통합의 결과로 나타날지, 그런 것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서 이제 경선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제 뭐 투표가 마무리가 됐고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어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전 대표가 60% 넘게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압승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손학규 후보라든가 아니면 박주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광주의 표심이, 국민의당은 특히 민주당보다 더 호남의 당원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력을 기울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예. 결국은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향후에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표 주자로서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을 결국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대변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향후에, 오늘 전북이 지금 이제 좀 8시 정도 넘으면 이제 그렇죠. 개표를 하죠. 예.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안철수 후보의 도드라진 그 약진세가 전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충청으로까지 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이런 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만약 오늘 전북까지 보면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여겨지면은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이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의 흥미로운 대선 그 선거 과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소장님께서는 오늘 경선 투표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비슷하겠죠. 뭐 그 호남이 전체적으로 정서가 있고, 호남 전체에서 그 전남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이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갈급함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달성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야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할 거냐, 누가 호남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거냐라고 하는, 호남 후보가 없는 관계로 예. 누가 그럼 호남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문재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점수를 잃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길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새 후보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결국 안철수다라고 하는 결론이 어제나 오늘 어제 그 결론이 나온 거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문재인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안철수라고 하는 구도가 이번 전체의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대세론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예, 국회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 전북 지역 경선 투표가 마무리가 됐죠. 결과는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2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2차 순회 투표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당 지도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다며 고무된 모습입니다. 오늘 현장 연설에서 안 전 대표는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독자 노선이나 패권 정치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요. 박 부의장은 자신은 호남의 유일한 대선 후보라며 진짜 호남 중심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또다시 압승할지, 아니면 손학규, 박주선 두 후보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개표 결과는 오후 8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전 충남권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오늘도 논쟁이 아주 뜨거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외연 확대가 가능한 후보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로는 셀프 대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체결하고도 정권이 바뀌자 재협상을 주장한 건 원칙 없는 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보수 진영의 말바꾸기 프레임을 안 지사가 되풀이하고 있다며 재협상 요구는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예산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이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게 세계적 흐름인데 지금의 논쟁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도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후보들은 곧 내일 순회 투표가 열리는 광주로 이동해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4명은 방송토론회에서 다른 정당과의 후보연대, 보수위기 극복 문제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독교계 지도자를 만났고 오후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과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 특전사령부 설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책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한 뒤 31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토론회 이후 경선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앞서면서 4연승을 내달렸는데요. 앞서 호남과 영남, 충청권 정책평가단 투표와 합산해 유 의원이 59.8%를 득표해 남지사에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른정당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각 당별로 경선 레이스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부소장님, 그 국민의당 그 전북 지역 경선에 이제 3만여 명이 참여했다라는 그 취재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3만여 명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만여 명 굉장히 많은 수죠. 사실 네. 그 광주 전남 어제가 6만 명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만 거의 10만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오늘 보니까 한국당이 지금 그 책임 당원이 18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국에서 18만이잖아요. 네. 전국 18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많은 숫자인데 국민의당의 10만은 정말 그 호남에서만 10만이니까 그거는 진짜 그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10만이 결국은 새로운 대세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호남에서 그 굳건한 대세론을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의 경합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 여기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어제와 같이 압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분위기는 정말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님도 짧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의당 투표 그러니까 상황. 어제 예. 6만, 오늘 3만. 지금 국민의당 당원이 약 17만, 19만 정도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벌써 호남에서의 경선이 이렇게 많은 수가 참여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고무돼 있는 어제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랬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국민의당이 처음 채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클로스드 오픈 프라이머리와 그러니까 넌 파티산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클로스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라는 것을 내가 등록을 하고 당원이다 나는 공화당 당원이다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선거에 임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처음 채택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제는 누구나 다 가서 하는 겁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네, 가면. 주민등록증만 예. 있으면 선거인단 등록이 필요 없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거 직전에는 우려가 많았어요. 이거 대리 투표, 중복 투표, 뭐 동원 날리기 투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식되면서 상당히 이러한 투표 방식이 이러한 10만에 가까운 그 투표자 수를 기록하게 되는 이러한 처음으로 도입된 이런 완전 국민 경선제가 사실상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가봐야 알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크게 부작용이 없고 많은 수가 왔다라는 것은 어떤 국민의당이 최초로 도입한 이런 완전 국민 경선제가 상당히 흥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거 방식이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오늘 전국 당원 현장 투표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아직 오늘은 개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저기 31일. 31일 날 개표를 예. 할 텐데 지금 얘기하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오늘 좀 놀라운 거는 사실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아까 3시 정도에 보니까 한 14% 정도가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8만 명의 14%면 한 2만 좀 넘는 정도인데 물론 6시 정도까지니까 더 늘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30%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책임당원이란 말이죠. 책임당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조한다. 그게 얼마나 보수 진영이나 한국당의 지지층들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이길 거라기보다는 이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키고 새로 의미 있는 선거전을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오늘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홍준표 지사가 과연 압도적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은 친박 핵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뭐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은수 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으로 뽑히는 대표 주자 후보가 과연 20%를 상회하는 그러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냐 나중에 선거 국면에 갔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근데 20%가 안 되는, 뭐 10%도 안 되는, 뭐 15% 내외 이렇게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연대냐 아니면은 이제 뭐 뒤에서의 지지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바른정당하고 과연 합친다 그래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냐 이런 점들은 현재의 지표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크단 말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사자 구도가 되더라도 향후 대선 구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른정당의 경우는 모레면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요. 유승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거 예, 보면 지금 가능성이 상황으로.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한국당도 그렇지만 지금 바른정당도 사실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예. 안 되면은 사실은 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비 보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15% 이상이어야지 전액을 보전을 받고 10%가 넘어야지 반액이라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비가 한 500억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당이나 개인이 뭔가 좀 출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지도를 봐가지고는 사실 보전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당과 유승민 두 후보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수 진영 후보 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 있는 수가 나와야지 합쳐가지고 그게 또 보전을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15%를 넘길 가능성이 많아요. 예. 영남에서 일정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당의 입장에서 합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게 파산을 하면 그거를 M&A 하는 게 손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 치열한 한 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유용하 YTN 개관 해설위원 김무성 미래전략개발연구원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